다음으로 10번째 문제입니다. 3000V 그리고 60Hz 8그 그리고 100kW의 삼성 유도 전동기가 있답니다. 전부하에서 2차 동선이 3kW, 기계손이 2kW라고 할 때 전부하 회전수를 고르면 하고 물었어요. 일단은 유도기에 있어서 회전수를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회전수에 대한 수식부터 우리가 떠올려 봐야겠죠. 자, 이렇게 떠올려 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 동기 속도는 미리 구할 수가 있어요. 왜? 주파수, 극수 다 주어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쓰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 속도. 얘는요, P분의 120F예요. 그럼 요따다가 60Hz 8극을 넣으면 얘는 900rpm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일단 실질적인 이 회전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이고, 이 슬립 값이 필요하네요. 근데 슬립 값이 없네요. 그럼 당연스럽게 슬립 값 계산해야겠죠. 자, 근데 지금 제시된 걸 잘 보시면요. 출력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2차 동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기계손도 있네요. 자, 보통 2차 측에 있어서, 유도기 2차 측에 있어서 2차 입력, 2차 손실, 그리고 출력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2개 이상의 언급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무엇을 쓸 수 있느냐? 출력비 관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출력비 관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출력비 관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P2 대 PC2 대 Pout은 1대 S 대 1 마이너스 S와 같다.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제시된 걸 보면 동송값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값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들을 조합해서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 문제는요. 실적으로 손실값 알겠다. 출력값 알겠다. 손실과 출력 더하면 누가 되죠? 입력이 되죠. 이 값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P2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P2는 손실과 출력을 더하면 돼요. 그럼 이때 2차 손실은 3kW죠. 그렇죠? 이때 출력은 뭘까요? 100kW겠죠? 그러면 이때 2차 입력은 103kW겠네요. 땡이죠. 자, 왜 땡이냐면 보통은 우리 시험 지문에서 유도기가 나와 있다 혹은 전동기가 나와 있다 이처럼 어떤 단위로만 제시가 되어 있다. 이놈의 기준이 뭡니까? 당연히 출력이죠. 근데 정확하게는 얘가 최종 출력이 됩니다. 최종 출력. 근데 여기 우리 출력비에서 표현한 이 Pout은 뭐냐면 내보낼 수 있는 출력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이 Pout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기계적인 출력. 즉 기계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출력. 근데 우리가 역학적으로 따지면 결국 기계적인 출력은 전기적인 출력이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와 똑같은 이름으로써 전기적 출력이라 부를 수가 있어요. 즉 실질적으로 얘는 이론상 내보낼 수 있는 출력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내보낼 수 있는 출력이다 해서 Pout이라고 쓰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실상은 기계가 돌아갈 때 기계적인 움직임에 의한 손실, 즉 기계손이 날아가고 그 나머지가 최종 출력, 우리가 흔히 P라고 쓰는 이 값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관계를 적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기계적 출력 내지 전기적 출력에다가 기계손을 빼면 얘가 뭐가 된다? 최종 출력이 된다. 그럼 거꾸로 우리가 이 수식 관계를 쓰기 위해 필요한 기계적 내지 전기적인 출력은 최종 출력에다가 기계손을 더하면 되네? 그쵸? 근데 만약에 어떤 시험 문제를 봤는데 기계손이 없는데?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얘를 무시하라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조건 하에서는 실상 최종 출력과 기계 출력을 똑같이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처럼 기계손이 제시가 되어 있다. 그럼 얘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그쵸? 그럼 다시 되돌리면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게 일반적으로 최종 출력이기 때문에 100 쓰고 기계손 3을 적으니까 기계적인 출력이 어떻게 된다? 103이 되더라. 그래서 얘는 100이 아니고 실상 103kW가 되는 겁니다. 오잉? 야, 103이 아니죠? 기계손이 2니까 얘는 102가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이 개념 때문에 굉장히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이렇게 들고 가세요. 만약에 기계손에 언급이 없다. 그럼 여기 있는 제시된 이 값이 그냥 출력이 된다. 요 값에 들어가면 된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문제처럼 기계손이 있다. 그럼 여기 제시된 값에다가 얘만 더해서 넣어라. 요렇게 간단히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불필요한 거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언급을 하면 그냥 이렇게 제시된 게 실상은 그냥 최종 출력이다.
근데 기계손이 없으면 이 값 자체가 기계적인 출력이 되는 거고, 기계손이 있으면 이 두 개를 더한 게 뭐가 된다? 기계적인 출력이 된다. 끝.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얘를 계산하게 되면 이 2차 입력은 105kW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다 쉽게 이 슬립을 구할 때는 이놈들의 비례식 가지고, 이놈들의 관계식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각으로 곱한 것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끌어와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S 곱하기 P2는 1 곱하기 PC2더라. 그럼 이때 슬립은 P2분의 PC2가 되네. 그럼 여기다가 그 값 그대로 대입하면 105kW 분의 3kW가 되어서 이 슬립 값은 0.029가 되네. 그러면 이놈을요, 여기다가 넣습니다. 0.029. 그리고 우리가 계산한 이 동기 속도 값을 여기에 넣으면 이때 이 유도기의 회전수는 873.9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대략적으로 874 rpm이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응용을 하면요, 실제 저는 뭐 요 관계를 써서 풀었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놈들의 관계를 가지고도 풀 수가 있고요, 거꾸로 이놈과 이놈의 관계성만 가지고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 방법도 있더라. 이렇게만 안내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째 문제입니다. 1차 전압이 요렇게럼, 2차 전압이 요렇게럼, 주파수가 요렇게럼, 그리고 1차 권수가 요렇게럼 되어 있는 변압기가 있답니다. 그리고 물어본 것은 최대 자속은 하고 물었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속을 구하라고 했는데 각 부분에 있어서 전압이 다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압과 자속에 대한 관계식을 가지고 풀 수 있겠네요. 이 전압에 대한 관계식을 적으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는 4.44 F 파이 N요. 맞습니까? 정확하게는 파이 M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최대 자속, 즉 파이 M에 대한 수식으로 바꿀 건데,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정확하게 1차 측에 대한 권수와 1차 측에 대한 전압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를 1차 측 기준으로 놓는다면 얘도 1차 측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1차 측 기준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이항을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지시된 거 그대로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죠? 1차 전압이 얼마요? 6600요. 나누기 4.44에다가 곱하기 60에다가 권수 1000 요거를 때리니까 계산기에서는 0.025 웨버라는 값을 뱉어내더라. 답은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째 문제입니다. 직육에서 전기자 반작용 중에 감자 기자력은 어떠한 식으로 표현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좀 더 정확하게는 단위를 봤을 때 극당 감자 기자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단 알파는 브러쉬 이동각, 그리고 Z는 전기자 도체수, P는 극수, I는 전기자 전류, A는 병렬 회로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단히 좀 이미지를 띄워 가지고 언급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직류 발전기를 할 때 볼 수 있는 전기자 기자력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간단히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 발전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면 전기적 중성축이 알파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그림들과 같이 알파 영역에서 주자속과 반대되는 자기장의 성분이, 그리고 베타 영역에서는 주자속과 수직으로 교차되는 자기장의 성분이 나타나게 된답니다. 자, 일단 간단히 체크하면 이런 거겠죠. 일단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중성축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중성축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놈이 이동함에 따라서 실제 이 내부의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요, 요 부분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요 부분은 뭐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발전기의 회전 방향 기준은 요럴 때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참고로 봐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내부에 흐르는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기적인 성분의 방향을 따지면 여기에 나타나 있다시피 그 합성 자기장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이런 자기장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우리 뭐라 합니까? 기자력이라고 하죠. 그렇죠? 다르게 뭐 NI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자, 근데 요거를 우리가 벡터적으로 쪼개게 되면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요 방향 그리고 요 방향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쪼갠 이 성분을 봤을 때 얘를 주자속과 대비해서 보면 우리가 말하는 계자에서 나타나는 주자속은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근데 요 내부에 우리가 쪼갠 이 기자력 성분을 보니까 이 성분은 주자속의 방향과 반대다. 그죠? 그럼 합성되면 서로 상쇄되겠네요. 즉 자기적인 요소가 감소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때 이 기자력을 우리가 감자 기자력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자기적인 성분은
주자속과 그냥 수직으로 교차한다. 그죠? 그래서 얘를 교차 기자력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타내는 게 요 친구죠. 이렇게 합성 기자력이 있으면 감자 기자력과 교차 기자력으로 나누어서 표현할 수 있더라. 그리고 얘를 실질적으로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성축이 알파만큼 이동을 했을 때, 그렇죠? 이게 이동한 중성축이죠. 얘를 데칼코마니처럼 반대로 딱 찍고 나면요, 실적으로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기자력이 뭐가 된다? 감자 기자력이 되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베타 영역, 즉 이 중성축 이동 각을 제외한 나머지 베타 영역에서는 교차하는 성분인 교차 기자력이 나오더라. 뭐 조금 간단하게 보자면 주자속이 이제 이렇게 향합니다. 그쵸? 향할 때, 자 보세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당연히 N극에서 S로 갈 때는 이렇게 바로 직선적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뭐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대부분 이렇게 가운데를 통해서 가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 알파, 그럼 실질적으로 얘도 알파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가운데 자속의 방향을 보면 주자속과 반대로 나타나요. 여기도 반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어떻게 된다? 상쇄가 돼서 감소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감자 기자력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베타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화살표를 잘 보시면 주자속과 대비했을 때 얘는 수직으로 이런 식으로 교차하게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나타나는 기자력이 뭐가 된다? 교차 기자력이 된다. 근데 어쨌든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감자 기자력에 대한 수식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감자 기자력. 그리고 보는 김에 뭐 교차 기자력 이렇게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보통 이 감자 기자력을 여기 있는 것처럼 FD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르게 뭐 ATD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실상 AT가 뭘 의미하기 때문에 기자력을 의미하는 뭐 단위로 표현하면 기자력을 표현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교차 기자력은 FC 내지 뭐 ATC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실상 이 감자 기자력과 교차 기자력을 표현할 때 그 단위의 기준은요 암페어 턴 퍼 극이 됩니다. 이게 뭡니까? 극당 감자 기자력, 극당 교차 기자력량 아시겠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기자력은요 결국 n 곱하기 i예요. n 곱하기 i. 즉 이게 뭐가 됩니까? 어떤 권선에 있어서 흐르는 전류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보통 이 직류기 같은 경우에는 권선의 개수가 주어지기보다는 내부에 있는 전기자 도체수가 주어집니다. 얘를 우리가 Z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근데 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하나의 권선에는 도체가 몇 개 있다? 두 개가 있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처럼 전체 도체 개수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권수를 표현하려면 이로 나눠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뭐가 된다? 권선수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전류도 따져볼 건데 실상 이 전류는 어쨌든 이런 각 권선에 있어서 흐르는 전류가 될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각 권선 회로에 있어서 흐르는 전류가 됩니다. 그럼 이때 이 전류 값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진규기를 고려할 때 내부에는 병렬 회로수가 몇 개 있어요. 이걸 고려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요. 여기다 적어보면 전체 전기자 전류가 있을 때 이 전기자 내에 흐르는 전체 전류가 있을 때 여기다가 병렬 회로를 나눔으로써 실상 각 권선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토대로 이렇게 조합한 형태로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권선에 대한 개념과 전류에 대한 개념을 곱하면 이것 자체가 기자력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 적었던 이놈을 그대로 접목을 했을 때 권선에 대한 개념은 2분의 도체수로서 그쵸? 그 다음에 전류에 대한 것은 병렬 회로수 분의 전체 전기자 전류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만 쓰면은 실제 전체 단위는 그냥 암페어 턴 이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보통 어떻게 한다? 극당으로 표현을 한다. 그럼 극당으로 바꿔주려면 여기다가 극수로 나누어 줘야겠죠. 그래서 얘가 있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암페어 턴 퍼 극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만약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을 했다. 나는 감자 기자력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봐야겠죠. 각 권선에 있어서 실제 감자 기자력을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을 따져봐야 된다.
맞습니까? 근데 이 영역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바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360도 분의 알파는 몇 개 있습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알파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있겠죠. 그래서 얘는 4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 기준? 감자 기자력 기준요. 그러면 교차 기자력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베타가 두 군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도 베타지만 여기도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요, 이 베타 나누기 36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 약분을 하면 얘는 180이 될 거예요. 얘도 똑같이 우리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2로 약분하면 얘는 180, 얘는 2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감자 기자력을 표현할 때는 이 감자 기자력이 나타나는 영역에 대한 비를 곱하면 될 거고요. 교차 기자력을 표현할 때는 이만큼을 곱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요 놈과 요 놈을 조합해 가지고 이 감자 기자력과 교차 기자력에 대한 수식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자 기자력부터 표현을 하면, 자, 여기에 있는 거 2분의 도체수, 그 다음에 병렬수분의 전기자 전류, 그리고 극수분의 1 해놓고요. 자, 여기다 감자 기자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영역, 즉 180분의 2알파 곱해주면 끝나겠죠. 그 다음 교차 기자력도 마찬가지로 2분의 도체수, 병렬수분의 전기자 전류, 그 다음에 극수분의 1에다가 이번에는 180분의 베타 넣어주면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 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 전기자 중성축이 이동한 것을 각도, 우리가 보통 이 60분법이라 하죠. 어떤 몇 도 몇 도 이렇게 표현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180분의 2알파, 180분의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라디안으로 표현할 때는 실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라디안, 즉 호도법 기준으로는 180이 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도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근데 요거를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만 들고 가면, 야, 이게 잘 안 외워져요. 그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들고 갑니다. 제 기준하에서 좀 안내를 드리자면, 일단, 실상 요 놈들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일단 앞에 건 똑같아요. 뒤 거만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에 거만 조금 묶어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조금 끌어올게요. 왜? 공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다 했으면, 분모만 쓰면, 일단 이 A, P, 파이, 분의, 그 다음에 분자를 쓰면 Z, I, A가 됩니다. 네, 저는요, 보통 얘를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읽을 때는, 이거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내 머리가 이빠이 아파. 그렇죠? 이빠이 아파. 그 다음에 얘만 따로 이빠이 아파 분의 Z, I 해놓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 감자 기자력이 온다. 뭐만 곱하자? 2알파만 곱하자. 그 다음에 교차 기자력이 온다. 뭐만 곱하자? 베타만 곱하자. 저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갖고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물론 이제 여러분 개개인마다 외우는 방법이 다 다르게 있을 거예요. 그죠? 혹시나 요거를 그냥 막연히 외우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식으로 갖고 가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관계 나타나는 걸 한번 봤어요. 너무 좀 삼천포로 빠진 것 같네요. 그럼 다시 이제 본 문제로 돌아가 가지고 바로 답을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 보면 다시 체크를 했을 때 어쨌든 감자 기자력, 정확하게 극단 감자 기자력을 골라래요. 그쵸? 근데 보니까 어라? 알파 브러쉬 이동각이라는 게 있네요. 그럼 얘가 뭘까? 요거만 간단히 체크하고 바로 답 고르겠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 여기에 어떤 전기자가 있대요. 그리고 뭐 여기에 N극, S극 줄계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기 전이라면 이때 중성축은요. 이런 식으로 잡혀져 있을 거야. 그쵸? 자, 근데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났다. 그럼 그때 중성축은 어쨌든 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편의상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이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물론 첫 번째 보상권선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보극이 있을 거야. 근데 세 번째 브러쉬 이동도 있죠. 그죠? 즉 실적으로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를 들어 여기 브러쉬가 뭐 이렇게 있다 표현을 했다. 자, 이렇게 있었다면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난다. 그럼 이때 브러쉬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중성축이 이동한 자리로 이동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브러쉬 이동각 자체가 뭐가 되냐면 중성축 이동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다시 시험 치러 갔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여기에 브러쉬 이동각이 주어져 있다.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중성축 이동각이 된다. 아시겠죠? 그럼 이게 이제 알파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전기적 기자력은요. 그냥 FM이라 쓸게요. 얘를 저는 이렇게 갖고 간다라고 했어요. 이 수식을 외우려고 하니까 내 머리가 이 파이 아파. 그죠? 그 다음 위에는 뭐다? 그냥 ZI다. 그죠? 뭐 물론 정확하게는 주어진 전기자 전류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뒤에 감자 기자력을 묻는다면 2 곱하기 브러쉬 이동각 혹은 중성축 이동각을 하면 될 거고요. 만약에 교차 기자력을 묻는다면 이 자리에다가 뭘 넣으면 돼요? 베타를 넣으면 된다. 이렇게 했었죠. 어쨌든 지금은 감자 기자력을 묻는 거기 때문에 이 형태로 구성된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요. 지금 여기 보기를 보니까 파이가 없는데요. 보니까 180이 있는데요. 이건 뭐겠습니까? 라디안이 아닌, 즉 호도법이 아닌 60분법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각도로 바꾸면 180이 됩니다. 그럼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2 곱하기 180 곱하기 A 곱하기 P 분의 Z IA 곱하기 2 알파가 된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거 사라집니다. 약분됩니다. 나머지만 적으면 180 AP 분의 Z IA 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꼬라지로 구성된 것만 골라봅시다. 자, 골라보면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째 문제입니다. 변압기 내부 고장 시에 동작하는 것으로서 단락 고장에 검출 등에 사용하는 개전기는 하고 물었어요. 와,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막바로 뭐 찍어야 됩니까? 4번 비율차동 개전기 찍어야 된다. 그죠? 요거는 어찌 보면 이제 우리 보고 먹으라고 밥상까지 차려놓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냥 주워 드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비율차동 개전기 꼭 체크하시고요. 특히나 이 비율차동 개전기는 변압기뿐만 아니라 동기에서도 사용하는 친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4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런 조건의 단산변압기 1차 저항과 리액턴스 각각 이런 값을, 그 다음에 2차 저항과 리액턴스 각각 이런 값을 갖는데요. 이때 백분율 임피던스는 하고 물었습니다. 즉 다르게 퍼센트 임피던스는 하고 물었어요. 그죠? 그럼 당연스럽게 퍼센트 임피던스에 관한 수식을 떠올려야 될 겁니다. 1분의 IZ 곱하기 100요. 자, 일단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를 따질 때는 대개 1차 측 기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Z12 곱하기 100%요. 이때 말하는 이 Z1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차 환산 임피던스요. 즉 1차로 환산했을 때 합성 임피던스를 우리가 1차 환산 임피던스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려 볼게요. 자, 여기에 간단한 변압기 회로를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놈이 1차 측 회로가 될 거고요. 자, 이 친구는 2차 측 회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임피던스 관계만 따져보면 1차 측에 당연스럽게 1차 임피던스요. 그 다음에 2차 측에는 당연스럽게 2차 임피던스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1차와 2차 간에는 아주 아름다운 비죠. 권수비가 존재합니다. 자, 요거를요, 우리가 좀 더 간단히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전기적으로 접속된 등가 회로의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거 점선으로 표현해가지고 왼쪽이 1차예요, 오른쪽이 2차예요. 그럼 이때 이 각각에 대한 요소를 1차 측 기준으로 바꾼다. 즉 임피던스 관계에 있어서 1차 측 기준으로 바꾸어서 합성을 한다. 그럼 그때 임피던스를 1차 환산 임피던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거꾸로 2차 측 기준으로 모두 바꾸어서 합성을 했다. 그럼 얘는 2차 환산 임피던스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차 환산 임피던스 회상 Z12라 쓸 거고요. 얘는 Z21이라 쓰겠습니다. 얘들은 각각 어떻게 표현됩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요. 어쨌든 1차 기준으로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차 값은 어떻다? 그대로 둔다. 그래서 얘는 1차 값 그대로 둘 거예요. 그러면 2차를 이제 1차 기준으로 바꿔야겠죠. 이때 필요한 게 권수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임피던스 관계 기준으로 권수비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양변 제곱하면 A제곱은 Z2분의 Z1이 됩니다. 그럼 다시 Z1은 A의 제곱 Z2가 될 거야. 즉, Z2를 1차 기준으로 바꾸려면 앞에다가 뭘 곱해야 된다? 권수비의 제곱을 곱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럼 다시 1차 측은 그대로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회로로 바꾸려면 어쨌든 얘가 전기적으로 접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2차를 1차 기준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한다고요? 권수비 제곱을 곱한다고요. 요게 1차 환산 임피던스가 되는 거고요. 그럼 2차 환산 임피던스는 거꾸로 2차 임피던스는 그대로 두고 이제 1차를 2차 기준으로 바꿔야 될 겁니다. 그럼 이때 요거를 활용을 하면 자, 얘를 2차 기준으로 표현을 합시다.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즉, 우리가 1차 값을 2차로 바꾸려면 어떻게 된다? 권수비 제곱으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환산 임피던스는 이런 식으로, 2차 환산 임피던스는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처음에는 뭐 기준 1차 기준으로 계산을 할 거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기준에 있어서 1차 환산 임피던스를 계산하면 일단은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다시 썼을 때 1차 측은 그대로, 그 다음에 2차 측은 권수비의 제곱을 곱하면 되더라. 그치요? 그럼 우선에 이 권수비부터 한번 뽑아내 봅시다. 자, 권수비는 요거 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다시 권수비는요, 우리가 물론 권수 간의 비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뭐 2차 기절력분의 1차 기절력으로서, 그리고 2차 전압분의 뭐 1차 전압으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친구를 계산할 수 있을 거니까 210분의 6300 해서 이놈이 30 되는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대입을 하면요, 일단 1차는 그대로 쓸 거예요. 즉 여기에 있는 이 값들 다시 1차 저항이 15.2요.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21.6이죠. 요거 J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수비 30이었으니까 30 제곱해 준 다음에 자, 2차 있어서 저항과 리액턴스 0.019 더하기 J의 0.028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제가 좀 살포시 지우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수식 관계를 계산을 하면요, 바로 넘어갈게요. 32.3 더하기 J의 46.8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실상 표현한 것은 지금 복소수 형태죠. 정확하게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계산하려면 정확하게 1차 환산 임피던스의 크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기 값으로 표현을 하면 루트 32.3 제곱 더하기 46.8 제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놈을 계산하니까 이 친구가 56.865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1차 환산 임피던스 값 구했어요. 그리고 실상 1차 전압 6300 넣으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필요한 게 또 1차 전류 값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1차 전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단사 변압기 있어서 전압값 알겠다. 용량값 알아요. 그러면 용량은요, V1, I1 해가지고 1차 전류값 계산할 수 있겠네요. 다시 V1분의 P 하면요, 이렇게 되겠죠. 20 곱하기 10의 3승 나누기 6300. 이렇게 계산을 때리니까 이 전류값이 3.17A가 나오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계산한 이 값을 가지고 요 수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 1차 측의 전압 6300요. 그 다음에 전류 3.17요. 그 다음에 1차 환산 임피던스의 크기 56.86요. 그쵸? 그리고 곱하기 100 계산합시다. 요거를 계산하니까 계산기에서는 대략적으로 2.86%의 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약 2.87%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첫 번째 1차 환산 임피던스 기준으로, 즉 1차 측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차 측 기준으로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실제 똑같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은 좀 지우겠습니다. 그럼 자, 이제 우리가 2차 측 기준으로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좀 영역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번에 2차 측 기준. 그럼 이때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렇게 될 거예요. 2차 측 전압분의 2차 측 전류 그리고 2차 환산 임피던스 곱하기 100%야. 그치요? 그럼 일단은 요거부터 구합시다. 첫 번째. 자, 요 형태 그대로 제가 일단 먼저 쓰면요. 권수비 제곱 분의 1에다가
이거 뭔가 오타네요. 그죠? 야, 이런 곤란한 경우가 얘가 실제 뭡니까? 1차 측이죠. 죄송해요, 여러분. 자, 다시 여기다가 1차 측값 넣겠습니다. 즉, 1차에 있어서 저항은 15.25, 리액턴스는 21.66. 그럼 2차 값은 이번에는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0.019 더하기 j2의 0.028. 자, 그래서 요거를 수식관계를 계산을 하게 되면요. 이 결합값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0.036 더하기 j2의 0.052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여기 들어갈 값이 2차 환산 임피던스의 크기이기 때문에 요거 계산하겠습니다. 루트 0.036 제곱 더하기 0.052 제곱. 자, 그래서 실제 요거를 계산기에 두드리니까 전체 크기가 0.063이 나오더라. 자, 그 다음으로 여기 필요한 2차 측 전류값도 계산을 해야겠죠. I2는 우리 앞에 있던 이 관계, 즉 배합기는 실제 1차, 2차 용량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놈 계산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V2분의 P가 될 거고요. 다 했으면 20 곱하기 10의 3승 나누기 2차 측 전압은 여기 있죠. 210이 돼요. 그럼 이때 2차 측 전류값은요. 95.24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끝났죠. 자, 요 수식에다가 이것들을 싹 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는요. 일단은 여기에는 2차 측 전압 210 넣어 주시고 2차 측 전류 우리가 방금 계산했던 95.24. 그 다음에 2차 환산 임피던스 크기 0.063 곱하기 100%. 요거를 계산을 하니까 그래도 대략 2.86%가 나오더라. 답은 어쨌든 2번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분율 임피던스, 다르게 말하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말 그대로 어떤 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실제 이처럼 1차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든 2차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든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야, 이거는 1차로 구하는 게 맞아. 아니야, 2차로 구하는 게 맞아. 이렇게 뭐 티격태격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풀어도 관계는 없더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요거를 1차 기준, 2차 기준 이렇게 다 안내를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